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의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비디오에서는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어려움과 도전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사건과 마주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1996년 11월 23일에 일어난 에티오피아 항공 961편 비행기 사고입니다. 오늘의 비디오에서는 이 인상적인 이야기와 이를 직면한 영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억할 가치 있는 사건과 그 소중한 교훈들을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가뭄과 기근 몇 년을 거쳐 반란군은 에티오피아의 지배자인 버그라고 불리는 정권을 전복시켰으며 독재자 맹기스투 하일레 마리암의 17년 통치 시대를 종료시켰습니다. 이 동요하는 시기는 국가 대부분에 큰 고난을 가져다 주었으며 국유 항공사인 에티오피아 항공도 정치적 불안에서 불피해갔습니다. 그 항공사는 그때 아프리카 항공사 중 소수의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항공사 중 하나였으나 나중에 의문이 제기될 것인 상태, 그 보안 기준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다양한 소스에 따르면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에티오피아 항공은 적어도 10건 이상의 납치 또는 납치 시도를 겪었으며 에티오피아인이 관여한 17건의 납치 사건이 있는데 이 대부분은 쫓겨낸 버그의 충성스러운 전사들에 의해 저행됐으며 그들은 나라를 떠나는 다른 길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었으나 세부 사항은 부족합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항공은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함대를 유지하지 않았으며 불행한 일들이 몇 번 나타났는데 여러 납치 사건이 우연한 듯이 동일한 남자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1996년에 42세인 늘비아 브라테는 오랜 시간 동안 에티오피아 항공에서 비행을 하였으며 그 회사가 지금까지 운영한 모든 비행기의 조종석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20인승 DHC-6 트윈 오토터에서부터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와이드 바디 항공기인 보잉 767까지 포함합니다. 1996년 이전의 룰 별표은 이 비행기로 비행 중 2번 납치당했으며 각각 케냐와 수단으로 비행을 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무사히 끝났지만 이후 일어날 사건과 비교하면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1996년 11월까지 룰은 767의 대장으로 승진했으며 총 11,500시간의 비행 시간 중 4,000시간을 이 기종에서 쌓아 그 비행기에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그와 다른 에티오피아 항공 조종사들은 767기에 대해 매우 익숙해서 각각 별명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그 중에는 9년 된 비행기인 ETAIZ라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조종사들은 이 비행기를 줄로 나고 부르며 이는 그 등록 번호의 마지막 글자인 Z를 나토 알파벳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물 업에 있는 1996년 11월 23일 아프리카 전역을 다니는 루트를 비행할 예정이었으며 이때 767호의 승급이 이뤄졌습니다. 이 루트는 961편 비행으로 지정되었으며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지르는 일련의 국가들 간의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케냐 나이로비, 콩고 공화국 브라자빌, 나이지리아 라고스, 마지막으로 코트디부아르 수도인 아비장까지의 비행 중간 정거장이었습니다. 이 비행에는 경험이 있는 제1 부조종사인 요나스 메쿠리아도 함께 할당되었으며 그는 총 6,500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이 있었으며 그중 767에서 3,000시간을 비행했습니다. 비행 961편에는 2명의 조종사, 1명의 정비사, 9명의 승무원, 그리고 163명의 승객이 탑승한 채로 1996년 11월 23일 오전 11시 9분 현지 시간에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 볼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나이로비로 향했으며 정상적으로 39,000피트의 크루징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아무런 문제의 징후가 없었으며 탑승한 사람 중 아무도 케냐로 비행할 계획이 없었을 것입니다. 비행기 이륙 후 20분 뒤
비행기가 39,000피트의 고도에서 수평 비행을 하는 시점에 승객들은 갑자기 후방 화장실에서부터 2명의 남성이 뒤따라오는 세 번째 남성을 향해 복도를 뛰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명의 남성이 즉시 그의 의도를 밝혔습니다. 모두 앉아야 해. 그가 소리쳤습니다. 폭탄이 있어. 비행 961편은 르 아바트에게 세 번째이자 가장 화려한 납치 사건이 되려고 했습니다. 승무원들이 후퇴하면서 의외로 음료 제공을 급격하게 중단했고, 납치범들은 전방 갤리로 들어가서 비안전한 조종실 문을 열고 비행 데크로 들어갔습니다. 납치범들은 그들 파티가 11명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모두 3명이었으며 이는 모두에게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보관 영역에서 소방 소화기와 추락 도끼를 집어들어 제1부조종사 요나스 메쿠리아를 피부색이 바뀔 정도로 때렸으며 그를 조종실에서 내보냈습니다. 이제야 완전히 무장하고 늘만 조종실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납치범들은 유일한 요구사항을 내놓았습니다. 비행기를 바다로 향해 회전시키고 호주로 비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늘은 이 요청에 당황했습니다. 문제는 즉시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대서양 횡단 비행을 위한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무게를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연료만을 소지하며 이것은 목적지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양과 예상치 못한 상황을 위한 여분 연료, 일반적으로 30분의 홀딩 시간과 지정된 대체 공항으로의 이양을 포함합니다. 여전히 최소한의 예비 연료가 남아있으며 정확한 요구사항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나이로비로의 약 2시간 비행을 위해 선발된 연료양은 약 3시간 반 정도였으며 이로써 호주로 향하는 비행의 절반도 되지 못합니다. 늘은 그들에게 연료를 더 얻기 위해 몬바사, 케냐에서 멈추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려 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납치범 중 한 명이 에티오피아 항공의 비행기인 보잉 767-200ER에 대한 사양을 포함한 항공사의 기내 잡지 설렘터의 사본을 가져와서 767-200ER가 최대 11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늘은 최대 11시간 비행 시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하기 위해 실제 연료양과 11시간 연료양을 비교하는 연료 수량 표시 시스템을 사용하여 설명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이 성실하고 예의 바른 노력을 기울였지만 납치범들은 여전히 그가 농담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몬바사에서 연료를 보충하기 위한 그의 제안은 사실상 당국에게 그들을 인도하는 함정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호주로 비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비행기와 함께 탑승한 모든 사람을 폭파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제 승객과 승무원들은 납치범들을 평가하기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뿔 지역 출신으로 보였지만 남자들은 서양식 의복을 입고 서로 프랑스어로 대화하였으며 이것은 에티오피아에서는 드물었습니다. 어떤 남성 한 명만 어떤 종류의 얼굴 가리개를 착용했습니다. 그들은 소방 소화기와 충돌 도끼를 제외하고는 무장하고 있지 않아 보였으며 여러 병의 위스키를 들고 있었습니다. 납치범 중 한 명은 폭탄을 감춘 대형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늘은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승객들은 위협을 믿었으며 폭탄이 가짜라면 그것은 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납치범들은 언제든지 늘을 죽이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들은 마찬가지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납치범들에게 공개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나 그들의 요구를 따르고 지금 호주로 향하도록 하면 그들은 바다에서 길을 잃고 구조 기회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치명적인 행동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 대신 늘은 납치범들이 계속 얘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는 항공교통 통제에게 이탈한다고 알려주어 상황이 칼날 위에서 안정되게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해안으로 향하게 하고 170의 남동향 헤딩을 유지했지만 바다 위로 가기를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납치범 중 2명은 조종실을 떠나 캐빈으로 돌아가 승무원을 마주치고 승객 안내 방송을 하기를 요구했습니다. 대중 음성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받은 후 납치범들은 영어, 프랑스어, 아마라어로 비행기를 장악했으며 에티오피아 정부의 반대 세력으로 감옥에서 탈출했거나 석방된 자들이라고 발표했으며 폭탄을 가지고 있으며 승객들이 간섭하려는 시도를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호주로 이탈할 의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종실에서 주요 납치범은 늘과 함께 납치범 사무용 기구사무소 전화번호를 걸라고 요구했으며 이 번호는 에티오피아 항공편 시간표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늘은 기체 내에 전화가 없다고 설명했으며 그들은 항공교통 통제에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다행히 납치범들은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상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케냐 상공에 있는 시점에서 날아간 지금 늘은 나이로비, 에티오피아 960일 초이라고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 960일, 나이로비 센터, 진행해 주세요. 라고 컨트롤러가 답했습니다. 케냐의 주요 항공교통 제어 센터들은 이미 에티오피아에 상응하는 조직에서 납치 사건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나이로비, 에티오피아 960일, 호주로 전달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라고 늘이 말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라고 컨트롤러가 말했습니다. 즉각적인 답변이 없어 다시 에티오피아 960일, 메시지를 진행해 주세요. 라고 반복했습니다. 4분 동안 주파수 상에서는 정적이었고 그런 다음 뮬은 모든 스테이션, 호주로 전화 중입니다. 에티오피아 960일, 호주 전화 번호는 0326473446, 호주 전화 번호는 0226473446, 에티오피아 960일은 마이크 오스카 빅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발신했습니다. 에티오피아 960일, 호주 전화번호 0326473446을 확인하세요. 나는 나이로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부정 02647346, 02647346, 이게 호주 전화번호입니다. 늘이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연료 탑재량은 현재 2시간이며 현재 연료 탑재량은 2시간입니다. 마이크 오스카 빅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늘과 나이로비 컨트롤러는 다시 한번 비행 레벨과 전화 번호를 확인한 후 나이로비 센터가 물었습니다. 에티오피아 960일, 나이로비 센터, 호주에 착륙할 예정이신가요? 신사, 우리는 호주에 도달할 수 없어. 늘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연료가 2시간밖에 남지 않으니 호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상 착륙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태에 경악한 컨트롤러가 이제 에티오피아 960일, 몬바사로 가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호주 외 다른 어느 곳에도 착륙하길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늘이 답했습니다. 연료를 모두 소모할 때까지 수상 착륙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비행 교통 통제뿐만 아니라 납치범들을 위해서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의 연료로는 호주로 도달할 수 없으니까 몬바사에 착륙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요? 컨트롤러가 다시 물었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세요. 늘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라디오를 조종실 스피커로 전환하여 납치범들이 대화의 양쪽을 모두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다시 발표했습니다. 모든 스테이션 듣고 계신가요? 진행해 주세요. 나이로비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그저 우리 납치범들이 당신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 듣게 하고 싶었고, 만약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한다면 전달해 주세요. 늘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당신에게 충분한 연료가 없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고 아마 바다에 착륙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의 해결책은 몬바사에 착륙하는 것입니다. 진행해 주세요. 컨트롤러가 말했습니다. 30초 후 비행기에서
응답이 없어 납치범들에게 다시 에티오피아 961의 납치범들, 당신이 복사한 경우 진행해 주세요. 라고 반복했습니다. 대기 중입니다. 준비 중입니다. 류리 말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조건으로도 협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노저, 에티오피아 961, 호주는 6시간 이상 비행 거리이며 당신에게는 2시간의 연료만 있습니다. 아마 바다에 착륙하게 될 것입니다. 몬바사에 착륙하고 추가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가요? 컨트롤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입니다. 이건 기장이 말하는 거예요. 류리 답했습니다. 노저, 호주 외에 다른 대체 비행장이 있습니까? 컨트롤러가 물었습니다. 호주 외에는 다른 대체 비행장이 없습니다. 류리 반복했습니다. 다른 대체 비행장이 없습니다. 호주에 도달할 예정 시간을 알려주세요. 호주 도착 예정 시간, 컨트롤러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2시간의 연료가 있습니다. 2시간의 연료가 있습니다. 류리 반복했습니다. 4분 동안 더 이상의 송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12시 18분에 컨트롤러가 다시 몬바사에 착륙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으며 답은 여전히 부정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이로비 센터는 12시 25분에 다시 에티오피아 961, 남아있는 연료로 호주에 도달하지 못하고 아마 바다에 착륙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류리 말했습니다. 전문적인 표현을 일시적으로 포기하며 컨트롤러가 강조하여 물었습니다. 그들이 바다에 착륙하고 익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인하실 건가요? 응답이 없어 다시 컨트롤러가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 961, 호주 외에 다른 대한 비행장이 있는지, 어떤 다른 대한 비행장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매우 궁지에 놓여 있으며 다른 대체 비행장이 없습니다. 류리 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주요 납치범은 이제 토론이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류의 헤드셋과 선글라스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후 컨트롤러가 여러 차례 비행기와 통신을 시도하였으나 납치범들이 비행기와 통신하는 것을 금지한 대로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떤 컨트롤러도 비행 961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빠지는 것은 납치범들이 늘 대령이 그들이 게임으로 여기는 것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류리 연료가 거의 다 떨어져 있다고 설명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행기를 받아 위로 돌리도록 명령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1시간 전에 바다를 건넌다면 그것은 죽음 선고였을 것이지만 지금은 그들이 충분히 남쪽으로 이동하여 바다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탄자니아의 동남쪽, 아프리카 해안과 마다가스카르 섬 사이에는 코모로스라는 독립국가를 이루는 화산성 섬들의 연쇄가 있었으며 이 작은 나라에는 적어도 85만 명의 인구가 산다. 코모로스는 적도와 염소자전선 중간에 위치한 산이 많은 섬 3개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대령 류는 비행 961편 이전에 코모로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나중에 진술했지만 그들이 그의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코모로스 수도 모로니의 공항은 납치범들이 그곳에 착륙을 허용한다면 767기를 위한 충분히 긴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큰 if였습니다. 대략 30분 정도의 연료가 남은 시점에 비행기 조종실 음성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코모로스로 향하면서 대령 류는 술에 취하고 때로는 알아듣기 어려운 납치범들과 분쟁 중이었습니다. 조종실에는 그들 중 2명이 있었고 리더는 제1 부조종사자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세 번째 납치범은 갑판에서 경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시작될 때 룰 대령이 승객에게 방송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납치범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할 것은 납치범,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책임을 벗어났으니 비행기는 반드시 추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은 말했습니다. 그는 착륙할 수 없다면 적어도 승객들이 향후 물의 착륙을 대비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죽고 싶냐? 납치범이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거야. 놀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죽이게 할까? 납치범이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합의했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출발할 때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는 약속 어길 적이 없어.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게 두려는 한계까지 가게 놔둘 거야. 그럼 알아듣기 어려운 그래. 그렇지 않을까? 그 뒤로 알아듣기 어려운 몇몇 발언들이 이어졌고 그 후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분 후 납치범이 무서운 일종의 암시로 그 침묵을 깨웠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가 말했습니다. 도끼는 내 손에 있어. 좀 더 나 컨트롤드로 착륙할 수 있게 해줘. 놀 대령이 부탁했습니다. 배경에서 두 납치범이 대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남겨둘래? 그중 한 명이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네. 나는 내려가지 않아. 나는 그와 함께 죽을 거야. 리더 납치범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용 없이 내려가지 않아. 우리는 함께 죽을 거야.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리더 납치범은 강조를 위해 다양한 구절의 영어 단어 피니시트를 삽입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승객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죽을 수 있게 해줘. 놀 대령이 말했습니다. 여전히 승객에게 공지를 요청하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왜 죽지 않을래? 납치범이 물었습니다. 눈을 떠서 죽는 대신 놀 대령이 계속했습니다. 이제부터 나 말이야. 그런 얘기는 그만둬. 끝났다. 죽으면서도 말하지 마라. 조용히 죽어. 끝났다. 그가 미쳤어? 그건 땅에서 이미 결정됐어. 끝났다. 납치범이 말했습니다. 약 1분 후 주요 납치범이 놀 대령에게 술을 제안했습니다. 이건 뇌물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얘 뭐예요? 물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 시작해. 이건 전반주의가 될 거야. 납치범이 말했습니다. 패닉을 피하기 위해서 죽을 때 술을 마셔.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어? 나는 말이야. 너는 패닉스럽게 느끼지 말아야 해. 뭐? 물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 나를 혼자 두세요. 놀이 주장했습니다. 넌 더 마실 거야. 납치범이 말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나는 희망을 포기했어. 납치범이 말했습니다. 이건 효과가 없어. 우리는 그에게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를 할 거야. 놀은 알아듣기 어려운 어떤 말을 대답했습니다. 너에게 맞아. 납치범이 말했습니다. 나한테 맞아. 난 여기 앉아 팔짱을 끼는 것보다 낫다. 놀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넌 나와 뭐가 있어? 놀이 물었습니다. 넌 나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어? 함께. 납치범 한 명이 말했습니다. 넌 우리가 내려가면서 너를 내버려 둘지 물었지. 주요 납치범이 대답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는 너와 함께 죽을 걸로 약속했어. 우리는 너를 위험에 빠뜨려서 우리 목숨을 아끼려는 의도가 없어. 그렇지 않아? 이제는 눈을 떠서 죽는 것보다 승객들 가운데 있고 거기서 죽는 게 나아. 놀이 말했습니다. 죽을 거면서도 납치범이 물었습니다. 어쨌든 그걸 선호해. 놀이 말했습니다. 넌 아주 고집 센 놈이야. 납치범이 말했습니다. 나를 혼자 두라고. 다른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의에 도달하리라 상상해. 농담 좀 그만해. 놀이 말했습니다. 아마 다음 단어를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끼를 던지게 내버려 두세요.
납치범이 말했습니다. 그때 연료 압력 저하 경고음이 울리며 조종실을 반복적인 비 소리로 채웠습니다. 몇 초 후 오른쪽 엔진은 연료가 바닥나고 점차 감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개의 엔진만으로 39,000피트의 고도를 유지할 수 없어 비행기는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내 비행이 안 되죠? 너가 죽으면 우리 다 죽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납치범이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고도가 천천히 줄어들자 1000피트 더 남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더러지죠? 놀이 물었습니다. 고도, 납치범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레 내려갈 거예요. 저가 내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놀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했지. 납치범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를 내리고 있는 건 나가 아니에요. 놀이 반복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끝이야. 납치범이 분노를 더하며 말했습니다. 엔진이 멈추면 내려가요. 노는 자신의 엔진 디스플레이에 나타난 빨간 엔진 불 꺼짐 경고를 가리켜 설명했습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 비행기는 내려갑니다. 우린 그걸 볼 거야. 납치범이 말했습니다. 이 순간에 실제로 하강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아 납치범들은 조용히 조종실을 떠나 서로 논의하고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룰은 승객들에게 비상 상황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조종사입니다. 우리는 연료가 바닥나 엔진 하나를 잃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는 추락 착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이미 하나의 엔진을 잃었고 나는 모든 승객에게 납치범들에 반발하라고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발언은 놀랄 만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승객들에게 납치범에게 저항하라고 부탁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생명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지만 분명히 납치범들은 그들이 모면당하지 않는 함머로니의 착륙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행동 호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몇몇 승객은 납치범에 맞서기 위해 다른 이들을 돕도록 설득하기 시작했지만 다수는 비행기를 폭파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추락시킬 것을 우려하며 도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캐빈에서 비상 출구를 열고 비행기를 빠져나가는 계획이 진행 중이었고 심지어 노래 발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발표는 영어로만 이루어졌으며 36개 국가에서 온 많은 승객들 중 일부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과는 용기를 내어 반란을 조직하려던 용감한 승객들이 물러나야 했으며 납치범들은 곧 조종실로 돌아와 룰의 손에서 마이크를 뺏었습니다. 들었다. 납치범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거기에 있어라. 그곳에 있어라. 그곳에 있어. 그는 농담하고 있어. 다른 납치범이 말했습니다. 누가? 룰이 물었습니다. 내려가고 있어. 납치범이 다시 가리켰습니다. 반복적인 경고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제 연료 압력이 두 번째 엔진에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거예요. 룰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게 내 유일한 선택지예요. 내가 어떤 남자인지 넌 볼 거야. 납치범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룰이 말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 너, 그리고 우리 모두 죽을 거예요. 주된 납치범은 이제 제어 장치와 싸우며 용크를 사용하려 하고 역추력 레버를 당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술 거야. 그가 위협했습니다. 부수렴, 부수렴. 룰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움직이지 마. 들어라. 움직이지 마. 납치범이 다시 위협했습니다. 들어, 난 죽은 사람이야. 룰이 말했습니다.
나 지금은 충분해. 움직이지 마. 납치범이 다시 위협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야. 놀이 반복했습니다. 들어라. 납치범이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 움직임도 주지 않아. 비행기가 스스로 하고 있어. 노는 하강을 지칭하여 설명했습니다. 야우카, 납치범이 소리쳤습니다. 아, 제발 넌 불가능한 걸 하려고 하고 있어? 물이 비행기를 하강시키는 납치범의 시도를 조롱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할까? 납치범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싸우는 거야.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눈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려, 내려, 알아, 보여줄게. 내려, 내려, 납치범이 조롱했습니다. 34,000에 도달했어. 끝났어. 우리는 물로 내려갈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눈이 말했습니다. 가, 거기에 있어. 죽을래. 내려가고 있어. 납치범이 말했습니다. 내려가고 있어. 누가 그래? 눈이 물었습니다. 넌 모두를 죽이고 있어. 납치범이 비난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룰은 납치범들의 헛소리에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죽었어. 다른 방법이 없어. 다 끝났어. 우리는 바다에 떨어질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30일 납치범이 다시 고도를 읽었습니다. 이게 0이야. 이것도 0으로 오고 있어. 눈이 연료 게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될게. 납치범이 말했습니다. 내려, 너무 대담해. 대담해. 이건 대담함의 문제가 아니야. 눈이 화를 냈습니다. 내려, 보여줄게. 기다려, 알아. 어디서 행동을 취할지 결정했어. 납치범이 말했습니다. 배경에서 승무원 한 명이 영어로 발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패닉하지 마세요. 안전벨트를 꼭 매세요. 코크핏에서 납치범은 갑자기 조종 장치를 붙잡고 자동 조종 해제하여 비행기를 상하로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비행기는 3.3의 코를 올려 8.3의 코를 내리고 47의 오른쪽 기울임에서 35의 왼쪽 기울임까지 피치 각도와 롤 각도를 찍었습니다. 그가 코를 당겨 올릴 때 비행기는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속도를 크게 잃고 곧 다시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려. 넌 거짓말쟁이야. 납치범이 말했습니다. 고도가 29,000피트로 올라갔어.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 놀리 말했습니다. 뭐? 물에 착지하게 해줘. 적어도 땅처럼 착지하게. 놀리 애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큰 코모루 섬, 모로니 도시와 프린스 사이드 이브라임 국제공항이 명확하게 코크핏에서 보였으며 물 선장은 섬의 남서쪽으로 순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납치범이 말했습니다. 그 나라에 착륙할 생각은 하지 마. 넌 이해하지 못했어. 난 물에 착륙할 거야. 땅에는 아니야. 놀리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로 와. 움직여. 놓아. 납치범이 그가 조종을 포기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 놀리 그의 시도와 싸웠습니다. 놓아, 놓아. 이건 반 이상의 동작이야. 우리는 지금 추락 중이야. 놀리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추락할 거야. 놀리 말했습니다. 놓아, 끝났어. 납치범이 다시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걸 생각하지 마. 그는 덧붙여 내려. 20에 떨어질 거라고. 마치 고도가 20,000피트 아래로 내려간다면 눈을 죽일 것처럼 협박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 납치범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 눈이 다시 말했습니다. 고도 20으로 떨어질 거야. 납치범이 반복했습니다. 봐봐, 난 내려가는 것이 아니야. 눈이 말했습니다. 속도가 떨어짐에 따라
계속해. 넌 이해할 거야. 끝. 납치범이 다시 가로챘습니다. 알겠어. 내 인내가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할 때까지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 끝. 납치범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나 거기서나 떨어져서 어차피 죽을 거야. 그러니 여기서 나가. 적어도 내 가족을 물 위에 착륙시켜줘. 놀리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나가. 납치범이 말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으로 공중에 머무르려고 속도를 고도로 바꿔치기 하고 있었습니다. 23까지 올라갔어.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넌 자기 재량대로 모두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아니, 우리는 확실히 죽을 거야. 놀리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었어. 내 생각에는 우리 모두 죽었어. 내 연료는 떨어졌어. 비행기는 자동으로 내려갈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동으로 내려가게 두어. 건드리지 마. 납치범이 말했습니다. 다시 큰 코모루 섬을 발견하면서 그는 갑자기 물었. 저게 누구야? 그곳에 착륙할 방법은 없어. 거기에 착륙하지 않을 거야. 놀이 주장했습니다. 아, 납치범이 말했습니다. 말했잖아. 거기에 착륙하지 않을 거야. 정말, 참으로 모르겠어. 놀리 말했습니다. 봐봐. 이건 차트에 없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 난 몰라. 그러나 납치범들이 중력을 거스르려고 노력하더라도 비행기는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21,000 주요 납치범이 말하며 높이가 불가피하게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뭔가요? 건조한 땅에 착륙할 수 있을까요? 놀이 물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해. 납치범이 말했습니다. 서우 토론해보세요. 놀이 제안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불가능해. 납치범이 주장했습니다. 입 다물어 누군가가 소리쳤고 알아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덧붙였습니다. 모르겠어. 놀이 섬에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인도양에 있는 어떤 나라예요? 놀리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제 나는 죽었어요. 이후로 여기서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내 연료가 고갈됐어요. 0이야, 0. 그래서 뭐? 고갈되게 두어. 납치범이 말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앉아. 놀리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뭐? 이후로는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나한테? 그래, 나는 죽은 사람이야. 놀리 말했습니다. 그 순간 다른 반복되는 경고음이 왼쪽 엔진이 고장났음을 알렸습니다. 여기 있어. 두 번째 엔진도 멈췄어요. 놀리 말했습니다. 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볼 거야. 납치범이 위협했습니다. 이제 그만이야. 놀리 말했습니다. 양 엔진 다 멈췄어. 그게 다야. 너는 그걸 원했잖아. 그렇지 않니? 그래, 납치범이 말했습니다. 양 엔진이 멈췄어. 더 이상 나를 묶을 게 없어. 놀리 말했습니다. 멈춰, 나아가. 내가 너를 어디서 죽일 것인지 진짜로 보여줄 거야. 납치범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죽을지를 말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적어도 승객들은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놀리 덧붙였습니다. 하강하고 속도를 더 높여. 주요 납치범이 명령했습니다. 아무래도 놀리 농담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듯하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연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비행을 자살 작전으로 바꾸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도 만들지 않아. 제발, 놀리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거예요. 수초 후 왼쪽 엔진이 멈추자 비행기는 전기 전원을 완전히 잃었고 두 개의 블랙박스 레코딩도 중단되었습니다.
비행기 아래쪽에서 램 에어 터빈 또는 IAT, 나트는 자동으로 배치되어 공기 흐름에서 바람을 가지고 전혀 기구와 유압 펌프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회전합니다. 사이드 이브라임 국제공항은 아마도 활공거리에 있었을 것이지만 납치범들이 그곳에 착륙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때 룰은 두 가지 선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활주로로 몰아가려고 하거나 전원 없는 상황에서 인도양의 위험한 수륙 이륙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플라이트 레코더가 멈추는 순간 비행기는 15,000피트에 있었으며 급격하게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는 수많은 승객들이 물림을 두려워하여 미끄럼 방지 조끼를 꺼내어 미리 팽창시키기 시작하면서 패닉이 퍼졌습니다. 다른 승객들, 기내 승무원 및 부석 조종사에 의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조종사 처음관 요너즈 미쿠리어가 이른바 비행기 안에서 미끄럼 방지 조끼를 팽창시키면 수영하기가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하는 여러 번의 발표가 있었지만 이 발표들은 영어로만 제공되었으며 많은 승객들이 위험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룬은 또 다른 발표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시도했으며 이 발표에서는 생존하면 승객들이 납치범을 식별할 수 있을 것임을 납치범들에게 상기시키기도 했지만 이것 또한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납치범들과 비행기 제어권을 위해 여전히 싸우고 있던 룰 대장은 이제 섬의 북쪽 끝을 지나 남쪽으로 되돌아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공항에 가능한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사건 경과에 따르면 싸움 중에 공항을 놓친 후 다시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소스들은 그가 비행기를 제어권을 되찾은 시점에는 이미 공항이 도달 불가능한 거리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기다림이 필요한 도움을 얻었습니다. 납치범들에게 더 이상 위협받지 않던 제1부석 조종사 요너즈 미쿠리어가 조종실로 강제로 들어가 대장을 돕게 해주세요 라고 외쳤으며 그때부터 두 비행사는 제한된 유압력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무거운 컨트롤과 함께 플라이트 제어를 시도하며 납치범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바로 바다 250피트 위에서 납치범들이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때에 이르렀습니다. 승객실에서는 몇몇 큰 남자들이 아직 납치범들에 대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랜드 코모르 부케 안에서 낮고 빠른 속도로 날아오던 플라이트 961은 초속 200노트의 격렬한 속도로 해안에 가까워서 무음으로 화이트색 갤러워 해변의 파도에 맞추기 위해 날아갔습니다. 이전에는 국제 관광객들을 위한 코모로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변 중 하나였던 갤러워 해변은 또한 이 나라에서 유일한 주요 관광 리조트인 엘리 갤러워 호텔을 자랑으로 하며 특히 아파르트헤이트의 붕괴 이전에 남아프리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해변에서는 아름다운 오후였으며 관광객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우연히도 남아프리카에서 온 한 커플이 캠코더를 손에 들고 있었고 이들은 항공쇼 행사 같은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플라이트 961이 물에 닿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간단한 시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빨리 깨달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룰의 마지막 절망적인 시도가 파도와 충돌하지 않고 바닷가와 나란히 정렬하고 해안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데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갑자기 왼쪽 날개 끝이 물에 파묻혀버렸으며 수평을 맞추기 전에 날개 끝이 물을 끌고 비행기의 나머지 부분을 끌고 내렸습니다. 경악과 공포에 놀라보는 목격자들이 비행기를 보면서 왼쪽 엔진의 거대한 틈새 모양의 흡입구가 푸른 바다의 파도를 일으켜 들이받으며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더라도 여전히 상당한 관성을 가지고 비행기 전체가 왼쪽 엔진 주위로 회전하여 사이드 슬립을 이루고 극적인 굴뚝처럼 오른쪽 날개가 거대한 독과 같이 수평선 위로 올라가며 굉장한 파도와 날아다니는 파편의 키 안에서 회전했습니다. 동시에 기체는 해저 암초와 충돌하며 어수선하게 해체되고 이 해체된 부분은 해안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잠시 멈추기 전에 바다 속으로 구르밀어 내렸습니다. 기내에서 대형 충격으로 여러 명의 승객이 즉사했으며 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모두 폭력적으로 죽음으로 밀려갔으며 대부분의 경험에 따르면 해적 3명을 포함한 사람들 중 일부는 물건을 날리며 찢겼습니다.
그러나 불명예의 수십 명은 추락을 생존하고 비행기가 거의 즉시 물로 가득 찼음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사고 현장의 바다는 물 위로 기체의 뒷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정도로 얕았으며 이것은 안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던진 사람들이나 파편, 시체 및 소용돌이치는 파도를 통해 수영해 나가거나 파도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팔찌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추정되는 몇몇 승객도 물속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들은 부풀린 팔찌로 인해 바닥이 물 밑으로 꽂힌 채로 비행기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생존이 불가능한 외상적인 부상을 입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었다고 사고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한 사람들에게는 빠른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침몰 지점 선택, 즉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리조트 바로 앞 해안에 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으며 즉시 수십 명의 목격자들, 그중 많은 사람들이 보트를 이용하여 신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에는 다이빙 학교에서 오는 스쿠버 다이버 팀과 호텔에 머물던 8명의 프랑스 의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즉석 응급 응답자들은 사고 후 몇 초 만에 물에서 사람들을 구출하기 시작했으며 돌발적으로 신으로 달려가는 비상 서비스는 머로니에서 사고 현장까지 거친 티지안 단일 통행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데 3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부상당한 피해자들은 이후 미트서미얼리와 머로니에 거의 기능하지 않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과로한 의료진은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이 작은 가난한 섬이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었습니다. 다이버들이 지역을 정화하고 프랑스의 인양선이 잔해를 해안으로 끌어들였을 때 비행 960일에 탑승한 사람들 대부분이 생존하지 못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탑승자 175명 중 125명이 사망하고 10명만이 생존했습니다. 사망자에는 3명의 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처음에 해적으로 오해되었던 2명의 남성은 처음에 구금되었지만 나중에 석방되었습니다. 또한 1980년대에 그의 나라의 기근을 세계의 주목 앞에 가져온 유명한 에티오피아 뉴스 카메라맨 모하메드 아민도 사망했습니다. 선장 승무원 7명 역시 사망했지만 2명이 생존했으며 그리고 조종사 요나스 메쿠리아와 요나스가 사고 직후 조종실에서 끌어내기 성공한 룰 어베잇 선장 또한 생존했습니다. 토착 민족인 코모로의 작은 나라에서 완전히 적재된 여객기의 추락은 거의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당국은 주목을 다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그리워왔고 그랜드 코모르 섬에 내려온 외국 관료와 언론인들이 많아져서 주요 공항은 도착 항공기를 수용하기에 거의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125명의 희생자들의 시체를 저장할 곳이 없었으며 모로니시에는 묘지도 없었고 시체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시체를 식별하기 위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전문가들의 팀의 제안에 따라 당국은 몇 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도 포함하여 여러 상업용 냉동고를 독촉하였으며 몇 시간 안에 작동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혼란스러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냉동고를 작동시키기 위한 충분한 발전기를 공급하는 것 또한 과업이었으며 코모루 전력 공급망은 오래전부터 고장이 나 있었고 국가 공공시설은 빛을 켜놓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코모로가 부족한 다른 기관은 항공사고 조사 분야의 전문 지식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후 며칠 후에 코모로와 에티오피아는 조사의 통제를 에티오피아로 이양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에티오피아 시민 항공기관의 비행안전부서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보고서는 답변에 대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건의 기본적인 일정을 제공했으며 조종실 및 항공교통관제, ATC, 통신의 열람본을 뒷받침했지만 그 이상의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종실 음성 녹음은 두 번째 엔진 소등까지 이륙 32분과 그 후 2분을 기록하였으며 생존자들의 증언 외에는 대부분의 비행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이 없었습니다. 비행 데이터 레코더도 일부 어려움을 제공했으며
데이터 인코딩 장치가 보잉 757용 데이터 프레임 레이아웃에 따라 수신된 매개 변수를 인코딩하였고 일부 데이터가 그 과정에서 손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가까운 원인이 충분히 분명했습니다. 납득할 만한 연료 부족으로 인해 납득할 만한 기체 조작을 강요한 해적들 때문이었으며 이러한 해적들의 무자비한 교섭과 속임수 전술 덕분에 더욱 더 심각한 결과가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해안선을 따라 오래 오다가 최종적으로 바다로 향하도록 강제로 회전할 때 코모루 제도가 피난처를 제공할 정도로 충분히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적들의 정체성과 동기에 대해서는 매우 적은 정보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에디오피아 정부는 이들을 엘러메이어오 비킬리 빌레이너, 머사이어스 살러먼 빌레이 및 설턴 알리 호세인이라는 에디오피아 시민 3명으로 확인하였으며 그중 2명은 취업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생이었으며 나머지 1명은 간호사였으나 다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3명 중 1명은 프랑스어로 통신하고 있으나 에티오피아의 주요 국어 중 하나인 아마리거에 유창하지 않아 왜 3명의 해적이 모두 프랑스어로 의사소통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에티오피아는 아마리거 외에도 다른 고유 언어가 많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은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일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3명 중 어느 누구도 정당의 구성원이 아니었으며 수많은 생존자들이 확인한 바와 같이 그들은 정부의 반대자나 주장하였지만 아마도 감옥에서 탈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종사 루는 해적들이 호주에 친구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기억하였으나 그들의 정확한 동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단지 그들은 아마 역사를 만들고 싶었다고 주장한 것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공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것에도 불구하고 해적들이 정치적 난민인지 아니면 해외에서의 경제 기회 탐색자인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정체성조차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계획은 분명히 부족했습니다. 일부 소스에 따르면 그들의 폭탄은 사실 어떠한 덮개 아래에 숨겨진 미개봉 술병에 불과하였고 호주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계획이 없었습니다. 먼저 해적들은 분명히 논리 연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블러핑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비행의 끝 부분에서는 특히 양엔진 모두 소등된 후에는 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해적들은 비행기를 착륙시키지 않고 비행기를 추락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으며 비행기를 바다로 내려보내거나 더 나쁜 경우 엘리 갤러워 호텔로 고속 추락시킬 위협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인용한 한 인용구에 따르면 룰은 처음에는 진짜 납치인 것 같았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살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또한 포스트는 해적들을 묘사하면서 이들은 그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한 하늘에게 혐오감을 품은 아프리카 뿔의 젊은 남자 3명으로 지리에 대한 제한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그들의 계획이 틀어지자 아무쪼록 무고한 사람들의 비행기를 죽이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 고 덧붙였습니다. 1997년에 발표된 FAA 항공사 보안에 관한 출판물은 이 납치 사건이 다른 대부분의 납치와 비교하여 레더 애매모호한 행동을 보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어떠한 정치적 또는 종교적 동기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적들은 비행기에 누가 타고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주로 승객들을 방치했습니다. 이러한 악행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원인에 대한 깊은 신념과 관련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해적들의 파괴적인 행동이 깊게 자리 잡은 허무주의 이상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에티오피아 보고서에서 보안 문제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어떠한 이전 의심 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제공된 정보로는 그들을 탑승 금지할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는 이들을 납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조종실 문은 11분의 9 테러 공격 이전에는 표준 관행으로 잠겨 있지 않았으며
승객 캐빈 내에서의 저항을 방지하려면 모호하고 납득할 수 없는 폭탄 위협만 제기하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승객들의 마음가짐은 해적들이 조종사에게 어딘가 착륙하라고 강요할 것이며 그런 다음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풀려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파괴를 목표로 하는 해적들과 마주치지 않을 준비를 하지 않았으며 대형 남성 몇 명 많이 대치를 조직하려고 생각했으며 이를 반응하라고 룰리 호소했지만 이를 확인하거나 부인하는 목격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뉴스 카메라맨 모하메드 아민이 저항을 시도한 사람 중 하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다시 말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를 확인하거나 부인하는 목격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1분의 구테러 공격 이후에는 이러한 주저함이 없어졌으며 사실 해적들이 부드러운 대상에 충돌할 의도가 있다고 믿는 것이 너무 보편화되어 비무장 승객들은 일반적으로 즉시 공격자들을 포위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영구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불가역적으로 바뀌었으며 11분의 구테러 공격의 네 번째 납치된 비행기인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조차 목표지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이 패턴은 이후의 대부분의 납치 사건에서도 공격자들의 실제 의도와 관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따라서 에디오피아 조사 보고서에서는 해적들을 대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인물로 하늘 경찰의 탑승을 제안했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의 공포스러운 죽음이 결국 이 일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와서 비행 961편 사고는 승객과 조종사 모두에게 몇 가지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납치범은 반대되어야 하며 구명조끼는 비행기를 탈출할 때까지 팽창해서는 안 되며 침착하고 존중 심리적이지만 단호한 태도는 예민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대답하지 않은 질문들의 규모와 중요성으로 인해 서술은 어느 정도 부족한 면이 있으며 이미 상당히 잘 알려진 이야기에 새로운 것이나 깊은 것을 추가하지 못할까 두려워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지 않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조종실 음성 녹음기의 대본을 다시 읽어보면 룰 어베이드의 전문적이고 용감한 모습에 놀라웠으며 그 대본을 전부 재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 스스로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룩했는지 볼 수 있도록 전체 대본을 재생산하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4시간 동안 극도로 비합리적인 상황과 대립하며 파괴적인 경향을 피하면서 두 가지 재앙 사이의 선을 찾아 최대한 많은 생명을 구했으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생명을 구한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그와 부조종사 요너즈 미쿠리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 납치범들은 희생자와 함께 목숨을 잃어버린 것을 보면 엄청난 비극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여전히 약간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장소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코모로 인구는 그 비극을 잊지 않았지만 그들의 어려움은 불행하게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는 예멘 비행 626편이 비행 961편이 13년 전에 침몰한 곳에서 몇 마일 떨어진 바다에 추락하여 승객과 승무원 153명을 제외한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코모로인 조사팀의 멤버들이 나라의 기반 시설을 개설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섬나라의 경제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르 갈라와 리조트, 구호 작업을 주최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리조트조차도 2008년경에 누군가에 의해 허물어져 사라졌으며 그 자리에는 국유 아랍에미리트 개발회사가 재정비한 더 나은 리조트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헐어지기만 했지만 새로운 복합시설은 결국 현실로 구현되지 않아 코모로스에게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호텔을 박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못 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에디오피아 항공은 현재 100대가 넘는 항공기를 보유한 훨씬 큰 항공사로 성장하였으며 납치 사건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룰과 요너즈는 은퇴할 때까지 에디오피아 항공에서 계속해서 비행을 이어갔으며 룰은 항상 납치범과 싸우면서 비행기를 착륙시킨 요너즈가 진짜 영웅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한 용감한 대장에게 특별한 곳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비디오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비행 961편의 용기와 승객들의 엉뚱한 여정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즐겼기를 희망합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서 저희를 지원하고 새로운 비디오 알림을 받아보세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 비디오를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모두에게 행복하고 안전한 하루를 기원합니다.